경내 잡지사 4월호 11번째 페이지. 질문 두세 개만으로 1시간 방송 분량을 만들어내는 지식계의 지글러 나타 총매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랜만에 터지시네요. 네. 예, 너무 갑자기 뜬금없는 비유라 지식계에 뭐라고 하실까 약간 긴장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던지신 게 그렇죠. 그 적중했던 사실 것이 제가 왜 이렇게 지글러 나타 총매에 집착하는지 좀 의아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주기율표에서 티타늄 편에서 그렇죠. 곽재식 작가가 화학 좀 안다 소리 들으려면 지글러 나타 총매를 얘기해라 해서 그리고 제가 냅다 그냥 구관조처럼 계속 그렇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네. 예. 지난 시간 나프타 편에서 또 다시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녹화 시점 기준으로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과연 풀릴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다만 이란은 해협 인근에 기뢰가 매설됐을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체 항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뢰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곽재식 작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에 심어놓은 지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왜 기뢰라고 하나? 예. 그러니까요. 그 말도 그냥 영어로는 그냥 마인이라고 똑같이 말하거든요. 지뢰처럼. 그래서 뭐 바다에 있다라는 걸 특별히 강조할 때는 sea mine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네. 이상하게 한자어로는 이게 기뢰라고 하면 바다의 산삼은 해삼이고 바다의 지뢰면 해뢰잖아요. 뭐 해뢰라든가 네, 좀 그렇죠. 다른 K 말을 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좀 기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뢰라고 하면 이제 땅에 묻어놓는 기계로 되어 있는 이 뇌자는 이제 뇌성병력이라고 할 때 그 천둥, 번개, 벼락이라는 뜻의 그 뇌자거든요. 그래서 땅에 묻혀 있는데 밟으면 이 번개, 벼락 치듯이 터진다라고 해서 땅에 있는 건 지뢰라고 하는데 바다에 있는 건 해뢰라고 하지 않고 기계라고 할 때 그 기자를 써서 기뢰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땅에 묻지 않고 바다에다가 설치를 해 두었다가 배가 지나다닐 때 그 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철퇴 모양으로 막 둥둥 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가장 간단한 방식은 그냥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을 물에 뜨게 해가지고 띄워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다니고 있다가 부딪히면 이제 터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놓는 것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터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도가 너무 세게 친다든가 그렇죠. 뭐 그러면 그냥 터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뭐 오류가 일어나서 터진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좀 큰 물고기랑 충돌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일단은 제일 쉽게 했던 방법은 뭐냐면 좀 이렇게 부딪히면은 터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센서 같은 것들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네. 좀 제대로 된 힘으로 딱딱한 표면에 제대로 부딪혀야지 터지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뢰를 좀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기뢰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양인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모양을 잘 잡고 뭐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 자체가 센서를 설치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기뢰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이 그렇게 뭔가 밤송이처럼 뭐 약간 성게처럼 그렇게 그렇죠, 삐죽삐죽 그렇죠. 튀어나온 모습이고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SF 영화나 SF 만화 같은 걸 보면 우주선이 날아다니다가 저게 기뢰지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우주 공간에 또 저렇게 생긴 게 막 떠다니는 그런 그런 만화가 모습으로 있나요? 연출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대에 가가지고 지뢰에 대해서 배우면 지뢰가 이렇게 생긴 게 대표적인 지뢰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지뢰의 모습을 어떤 걸로 좀 주로 많이 접해 보셨는지 기뢰 말고 지뢰의 모습으로 많이 접해 보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흔히 우리나라에서 설치되어 있는 지뢰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보통 이렇게 좀 납작하게 뭐 같다고 불러야 될까요? 좀 이렇게 옛날 그 보험 밥통 이런 거 요즘 별로 안 쓰겠구나. 요즘 다 보험 급식을 밥통? 주니까. 밥통. 약간 그런 납작한 그릇 비슷하게 생긴 그렇게 생긴 게 요즘 뭐가 있죠? 납작하고 동그랗게 생긴 그런 모양의 주전자 뚜껑을 2개 붙여놓은 것 같은 아래 위로 2개 붙여놓은 것 보온 같은 도시락 뚜껑 같은 거. 그런 예. 모양의 지뢰를 우리가 지뢰라고 흔히 먼저 제일 배웁니다. 지뢰의 형태도 가지각색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제일 전형적인 지뢰고 그 뭐 중앙 부분에 있는 스위치를 밟으면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게 제일 기본 지뢰의 모습으로 많이 배우는데 네. 기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그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게 있는 성게. 물에 떠나는 시커먼 그거를 이제 기뢰의 모습으로 많이 배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게임 중에서 컴퓨터에 OS를 설치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임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있죠. 아, 그러네. 근데 지뢰찾기에서 그 지뢰를 찾았을 때 나오는 맞다, 그 맞다. 그림, 그것은 지뢰의 모습은 아니죠. 사실 전형적인 지뢰의 모습이 아니라 기뢰의 모습. 그 모습은 사실은 기뢰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그러네. 생각도 그래서 못했네. 지뢰찾기는 사실은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기뢰찾기라고 불러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제 약간 주장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영어로는 그냥 다 통틀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 그냥 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기뢰라고 할 때 이제 C 마인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둘 다 그냥 마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지뢰찾기가 마인 스위퍼나 뭐 이런 식으로 불러도 그냥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지뢰의 지자가 땅 지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뢰찾기라고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흔한 게 그런 식으로 띄워놓는 기뢰인데 띄워놓으면 잘못하면 물 따라서 그냥 흘러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뢰를 설치해놓고 이 근처로 저기 오는 걸 막아야지라고 하면 설치해놨는데 물 따라 흘러가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냥 띄워놓는 기뢰 말고 이런 거를 떠다닌다라고 해서 떠다니면서 흘러간다라고 해서 부류 기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떠다니는 거 말고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네. 쇠줄 같은 거를 혹은 쇠사슬 같은 걸 엮어가지고 네. 바다 밑에다가 연결을 해서 한 군데다 묶어놓자라는 식으로 기뢰가 좀 발전되어 있고 이런 기뢰가 되게 좀 원시적인 방식이고 초장부터 나왔던 방식인데 지금도 왕왕 쓰이는 방식인데 이런 거를 이제 선으로 연결해서 묶어놨다라고 해서 계류 기뢰라고 합니다. 계류 기뢰. 그래서 계류 기뢰가 지금도 많이 쓰여요. 예. 이제 선에 묶어놔가지고 떠내려 가지는 않게 어디 고정을 해놓은 바다에 고정을 해놓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류 기뢰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선으로 연결해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위에 끝까지 동동 안 띄우고 물 속에 조금 잠겨 있을 듯한 높이까지 좀 끌어당겨서 내려놓습니다. 표면에 안 보이고. 예, 그래야지 그 표면에서 봤을 때 눈에 안 띄일 테니까. 야, 위험하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숨겨놓는 뭐 그런 식으로 계류 기뢰는 많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할 때 그냥 배에서 똑 떨어뜨리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설치하는 게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게추 같은 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닥에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 선으로 연결된 기뢰가 또 이제 동동 뜨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 놓고 한술 더 떠가지고 네. 그냥 기뢰를 통째로 바다 밑에 잠수시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서 적의 배가 지나가도 건드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바다 밑에 깊숙하게 잠겨 있으면 네. 뭐 잠수함이 바닥을 끌고 지나간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해저 땅바닥까지. 네, 땅바닥까지. 예. 그럼 찾기가 더더욱 어렵긴 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적이 그걸 건드릴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류의 해저 기뢰나 그리고 요즘에는 계류 기뢰들도 대부분 그렇게 물 속에 있는 기뢰들은 적이 건드리지 않고 근처에 지나가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탐지 장치가 내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지나가면 저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마치 레이더로 적이 오는 걸 감지하듯이 네. 물속에서는 전파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레이더는 쓸 수가 없어요. 네. 다른 방식으로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그럴 때 저기 온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딱 터지는 그런 방식을 감응 기뢰라고 하거든요. 감응 기뢰. 그래서 해저에 설치되어 있는 기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만약에 오는 게 탐지됐다 그러면 해저에 설치되어 있는 데서 무슨 미사일 같은 걸 막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기뢰가 고래 같은 거 있다. 지나갈 때 잘못 감응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감응 장치를 잘 만들어야죠. 잘 만들어야죠. 그거 말씀해 주신 김에 네. 그럼 감응 장치 어떤 식으로 배가 지나가는 걸 잘 탐지하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 고래 같은 거를 지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네. 배하고 고래를 일단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배하고 고래하고 제일 쉽게 차이점이 생기는 게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배하고 고래하고. 이제 고래만의 뭐라 그러죠? 주파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것도 사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단순한 게 있어요. 고래는 횡으로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예. 그거보다 더 단순한 게 있어요. 고래하고 배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아주 다르죠? 간단한 걸로. 고래는 숨을 쉬어요. 근데 사람도 숨 쉬지 않나? 잠수함 빼면. 예. 고래하고 배는 재질이 다르죠. 재질이. 예. 그렇죠. 고래는 예. 살로 돼 있지만 네. 배는 철로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감응 기뢰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사용되는 방식이자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닷속에 숨어 있으면서 쇳덩어리가 지나가는지를 감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쇳덩어리가 생길 리는 없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금속이라는 재질, 이런 철 같은 재질이 사람이 일부러 용광로 속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저절로 생긴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끔 가다가 그런 SF 소설 작가 같은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돌고래가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네. 어떤 돌고래들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돌고래들 중에 왜 똑똑한 종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약간 호모 사피엔스처럼 뭐 돌고래 사피엔스 돌고래 학명 따로 있겠지만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돌고래 사피엔스 같은 식으로 이렇게 탄생해가지고 네. 바닷속의 돌고래들만의 해저 문명을 건설하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네. 사람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불이었는데 네. 물 속에서는 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돌고래가 그만큼 뛰어난 문명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 속에는 불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불로 용광로로 녹여서 만들어야 되는 쇠도 물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서 어떤 쇠덩이가 지나가는 게 감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인공적인 물체고 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쉽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특히나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뗏목 같은 거 띄워놓다거나 돛담배 요트 띄워놓고 이렇게 뭐 좀 즐기려고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커다란 군함이 지나가는 것일 가능성이 쉽게 쇠인지 아닌지 여부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쇠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진짜 원시적인 방식으로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쏘면 되죠. 그것보다도 더 쉽게 알아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져봐요. 하느냐? 예. 진짜 그래서 예, 예. 이 기뢰라는 게 진짜 옛날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는 안에 전기 회로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자석을 하나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자석을 뭐 동그랗게 구슬 모양으로 설치해 놔도 되죠. 바다에 있으면 그냥 바다의 흔들림에 따라서 조금씩 굴러가는 거예요. 자석이 땅 움직임을 움직이지 않겠죠. 네. 근데 근처에 가까운데 쇳덩어리로 된 배가 지나간다. 그럼 자석이 거기에 이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끌리지? 요거를 안에서 전기 회로로 찾아내가지고 그럼 근처에 쇳덩어리가 왔나 보다라고 해서 터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예, 기뢰를 감응시켜서 터뜨릴 수 있고 고래가 지나갈 때는 기뢰가 고래는 쇠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자석을 삼킨 고래가 지나간다 이러면 골치 아프겠죠. 예, 그렇지만 그런 일은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시죠? 그런 와. 일은 잘 없을 테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기뢰를 자기 기뢰라고 합니다. 자기 기뢰 요즘도 많이 사용되는 기뢰입니다. 네. 근데 자기 기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우리 편 배하고 적의 배하고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편 배도 쇠로 만드니까 그죠? 그리고 화물선하고 적의 군함하고도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소리를 듣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리를 듣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래들이 다니면서 내는 소리하고 네. 배가 지나갈 때 배의 엔진이 돌아가고 배의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내는 소리가 다르겠죠. 네. 배 엔진 돌아가는 소리나 스크류 돌아가는 그런 독특한 소리가 인공적으로 밖에 생기지 않지 자연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없겠죠. 네. 무슨 뭐 앵무새 같은 앵무고래 같은 게 있어서 네. 배 물속에서 지나다니면서 이러면서 배 스크류 소리 흉내내고 다니고 이런 애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배 스크류 소리가 들리는지를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다가 물속에서는 또 소리가 멀리 잘 퍼지지 않습니까? 배 스크류 소리가 들리는 게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크게 들리니까 더 가까워지나 보다. 이 정도 되면 딱 사정거리 들어왔다라고 할 때 터지는 그런 식으로도 기뢰를 많이 만듭니다. 그것을 음향 기뢰라고 하죠. 네. 음향 기뢰 기술은 잠수함 이런 것들이 나온 뒤로부터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잠수함 영화 같은 거 보면 삥삥 막 이런 음향 감지 장치 소나 작동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를 분석하면서 뭐 저기 어디에 있고 그렇죠. 뭐 저기 뭘 하고 있는 거 같고 뭐 이런 거 분석하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약간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조그마한 소리라도 적에게 어떤 흔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말도 하지 말자. 무슨 소음도 내지 말고 뭐 갑자기 그러다가 뭐 잘못해갖고 무슨 소지품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떨어뜨리면 막 높은 사람 막 째려보고 그런 장면 잠수함 영화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리를 탐지해가지고 적이 어디 있는지 오는 기술이 이런 잠수함 기술 발전하는 것과 함께 되게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요즘에는 최신 음향 기뢰 기술에다 거의 다 활용을 해가지고 배가 지나가면 그 배가 내는 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 크기의 배인지 엔진을 뭘 사용하는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지 뭐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지 디젤 엔진을 큰 걸 사용하는지 작은 걸 사용하는지 디젤 엔진을 작동하면서 그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뭐 터빈을 돌려가지고 뭐 움직이는지 물을 뿜어내는 제트 추진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소리를 가지고 구분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구분을 해내면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엔진이 몇 개나 달려있는 전체 크기 어느 정도의 벤지를 짐작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하고 맞춰가지고 어떤 배가 지나가는지를 딱 특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함 중에서도 우리 군함인지 적의 군함인지 적 군함 중에서 큰 군함인지 작은 군함인지 이런 걸 막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좀 고단수로 쓸 수도 있죠. 적함이면 아예 원격으로 폭파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근데 그거를 떠나서 네. 아예 미리 이제 딱 조작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어, 좀 시시한 적이 지나갈 때는 네. 시시한 적 배가 지나갈 때는 그냥 보내줘도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배들이 지나가면서 야 우리 여기 기회 다 없앴다. 네. 여기는 안전한 해역이다라고 하고 다 막 지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항공모함이 온다라고 할 때 그때 온 힘을 다해서 다 같이 폭발하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적을 속여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세팅을.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감응할 수 있는 그런 기뢰 기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네. 요즘 기뢰 중에 좀 골치 아프게 여기는 기뢰 중에 이건 진짜 막강하다 싶은 기뢰로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중국 이런 데서 개발했던 기뢰로 흔히 이제 서방 쪽에서는 EM52, EM52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에서는 아마 터이하오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자로 읽으면 특1호거든요. 네. 딱 들어도 좀 기뢰치고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특1호라는 기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기뢰처럼 무슨 그런 지뢰찾기에 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안 생겼고요. 네. 기뢰라고 하지만 그냥 뭐랄까요 네모 모양의 좀 판판한 무슨 이상한 쇳덩어리 기계 장치처럼 그냥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냥 공장에서 돌릴 법한 그런 장치처럼 생겼는데 네. 좀 납작하니 좀 튼튼하니 그렇게 생긴 상자처럼 생긴 그런 거거든요. 어. 그걸 기회를 던지면 그냥 바다 밑에 가라앉습니다. 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뢰처럼 별로 생기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안에 감음 장치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최신 기뢰는 대부분 뭐 자기 음향 다 총동원해서 다 합니다. 소리만 났는데 뭐 자기는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오차일 수 있다, 오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안 움직이고 네. 자력은 느껴졌는데 소리가 정확하지 않다 이러면 이거는 상선이나 우리 편 배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작동을 안 하고 네. 둘 다 확실할 때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냥 네모 반듯하게 생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긴 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같은 게 튀어나옵니다.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방향을 향해서 조준돼가지고 미사일이 날아가거든요. 옛날에 상자 열면 약간 권투 글러브 튀어나오는 그런 것처럼 자동 미사일 발사 장치인 거죠. 예, 그래서 예. 미사일이 그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게임하고 이 살벌한 전쟁하고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게임 중에 보면 무슨 타워 디펜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무슨 발사하는 장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사이로 적의 군사들이 뭐 줄줄이 걸어 들어오면 네. 미사일 그 탑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총 쏘는 장치 같은 게 자동으로 알았어. 움직이면서 조준해가지고 막 쏘면서 적을 막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바닷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적이 지나가면 미사일을 그 방향으로 자동으로 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속도가 진짜 로켓 형태로 발사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막 시속 200km, 300km 막 300km까지는 아마 안 갈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조사되어서 돌아다니는 자료를 보면 시속 200km 이상으로는 날아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그래서 물 속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면 그 어떻게 피합니까? 어. 그래서 꽤나 멀리 있는 위치에 탐지가 돼 있어도 거기를 향해서 미사일이 훅 날아가면서 진짜 무섭네. 물 속에서 공격하는 그런 장치가 물 속에 그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네. 탐지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탐지가 어려워요. 네. 그나마 잠수함 같은 게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면 뭐 소리를 감지하고 어떻게 하고 알아내겠지만 이런 식의 기뢰처럼 물속에 가만히 이렇게 묻혀서 나는 돌이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살벌하네.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바닷속 깊은데 이런 데 그렇죠. 있으면 예.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무서운 무기라 가지고 좀 걱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도 탐지 못합니까? 나름대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도 최대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가만 보면 아까 보면 중국에서 만든 이런 EM52, EM52 같은 게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이란의 기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 기뢰라는 무기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해군이 약한 나라들이 적의 해군이 너무 강할 때 우리 편 바다를 그냥 포기하면서 쓰는 장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뢰를 너무 많이 설치해 놓으면 네네네. 잘못하면 우리 편 배에도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쟁이 어느 정도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면 네.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 편 상선도 다니고 민간인 배도 막 다니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기뢰가 막 득실득실 바다에 있다 이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서라도 네. 우리가 배를 앞으로 한동안 잘 못 다니겠지만 네.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누구나 우리 편 배든 상대편 배든 다 하여튼 못 다니게 만들겠다 이럴 때 뿌리는 게 기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의 해군이 너무 압도적이라 가지고 미대칭 전략일 때. 해군 대 해군으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산이 없을 것 같다 이럴 때 야, 우리 편이고 누구고 아무도 못 따라다니게 그냥 기뢰를 다 풀어버려가지고 바다를 아예 못 쓰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해로에 배들이 다니는 길에 분탕질을 쳐버리는 그런 게 좀 기뢰라 다리를 끊는 것처럼 그렇죠. 바닷길을 백길을 끊는 그런 게 기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뭐 요즘은 또 중국 해군이 워낙에 약진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세기의 냉전 시기를 돌아보면 냉전 시기 이전에도 20세기를 돌아보면 미군이 해군이 엄청나게 막강한 그런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세계적으로 항공모함을 미군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운용하는 나라가 진짜 비슷하게 따라오는 나라조차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해군이 워낙에 막강하다 보니까 미군을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서 기뢰를 많이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이유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국이 해군을 엄청나게 많이 성장시키고 있지만 네. 80년대 이럴 때 야, 이거 해군 대 해군으로 싸워서는 이거 뭐 미군은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다. 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미군의 배가 중국 땅으로 상륙해서 들어와가지고 작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아예 중국의 바닷가에다가 기뢰를 그냥 쫙 다 깔아놓자. 바다를 못 쓰게 만들죠. 예, 그러면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겠지만 일단 네. 그건 다음 문제고 미군이 못 들어오게 하겠지. 이런 작전으로 해군이 상대방에 비해서 되게 밀릴 때 기뢰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뢰의 역사를 따져볼 때 네. 기뢰를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발전시킨 그런 사람들로 되게 기뢰 역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인물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스웨덴. 스웨덴 사람. 그래요? 스웨덴 사람. 스웨덴에서 네. 이런 폭탄, 뭐 화약 이런 것 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름이 정말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 노벨 있잖아요. 노벨. 예, 알프레드 노벨. 예, 알프레드 노벨이 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약간 무슨 이런 화약, 폭약 이런 것 쪽에 사업을 조금씩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다가 좀 기회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스웨덴 옆에 붙어있는 러시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러시아가 19세기에 서유럽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개혁을 해서 빠르게 성장을 나라를 시켜보겠다 이런 걸 많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주고 이런 바람이 좀 불었을 때가 있어서 네. 저도 뭐 북유럽이지만 좀 서쪽 아닌가요? 이러면서 아버지 노벨이 러시아에 가서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19세기 중반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 정도에 크림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예. 따지고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근처죠. 거기에서 마치 지금하고 정말 비슷한 형세로 러시아하고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서방 세력이 크림 반도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딱 거기죠. 네. 거기에서 큰 전쟁을 하는 그런 격돌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걸 이제 크림 전쟁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그렇죠. 크림 전쟁 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영국 해군이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러시아 해군은 좀 밀리잖아요. 네. 러시아는 육군이 전통적으로 강한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해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버지 노벨이 제안을 한 거죠. 기뢰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러시아군에 네. 폭탄을 잘 만들었는데 그 폭탄을 닿으면 잘 터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잘 해가지고 물에 띄워놓으면 이전부터도 기뢰라는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뢰라는 게 있는데 바다에도 그 비슷한 걸 설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조선시대에도 그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거를 더 좋게 더 뛰어나게 잘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이 거래를 꽤나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뢰 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노벨 아버지 알프레드 노벨,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벨의 아버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결국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졌죠. 사실상 진 거에 가깝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노벨이 사실상 망하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업을 많이 돕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형님 노벨들이 형님이 2명 있고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알프레드 노벨인데 예. 형님 노벨들은 이제 아버지 사업 망한 다음에 더 동쪽으로 건너가지고 네.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예.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석유 사업을 합니다. 석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군함 이런 것도 거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유조선을 개발한 사람들이 형님 노벨입니다. 형님 노벨.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이분들이 세계 최초로 띄운 유조선의 이름이 조로아스터호입니다. 조로아스터교? 네, 조로아스터교의 그 조로아스터 이름을 따가지고 뭐 이거 유럽에서는 짜라투스트라라고도 말하죠.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예전에 저기 뭐죠 키루스 대왕 뭐 이런 시절에 고대 페르시아 이 시절에 이란 쪽에서 많이 믿던 종교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쪽 문화를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란, 아제르바이잔 이쪽에서 석유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유조선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조로아스터호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고 동생 노벨은
형님들은 더 동쪽으로 가시나요? 저는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노벨 해가지고 집안이 대단하긴 하네요. 예, 그래. 아버지는 참고로 계속 그렇게 망해 있었다. 아니, 그래도 예. 근데 대단하죠. 기뢰라는 예, 거. 아들들은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군력이 적에게 워낙에 밀린다 싶을 때 예. 그럴 때 우리 편의 바다를 포기하면서까지 쓰는 무기가 기뢰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기뢰가 한 발당 가격이 불과 200만 원 초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쓰는 입장에서는 참 가성비가 좋은 무기고 실제로 이제 비용에 비해서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 물속이라는 환경이 파괴력을 더 키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탐지하기가 어렵다,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 기뢰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기뢰를 한 5발 정도만 설치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네. 기뢰를 설치를 하는데 적이 발표를 하기로 우리는 그 근처에 50만 개의 기뢰를 살포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네. 에이 50만 개 설마 설치해놨겠어라고 하면서 뭐 하나 쓱 시험 삼아 보내봤는데 그게 기뢰에 맞아서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5개가 있는지 50만 개가 있는지 알기가 너무 그때부터는 어렵잖아요. 진짜, 예, 그렇죠. 그걸 어떻게 훑어서 알아냅니까? 그나마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조금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넓디 넓은 바다에 군데군데 이렇게 기뢰를 설치해 놓으면 이거는 혹시 저기도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저기도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소량으로 넓은 부분에 말하자면 이런 심리적인 위험의 장벽을 만들 수 있는 게 기뢰의 좀 특징이다라고 그러네. 볼 수가 있겠죠. 예. 바다라는 이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네. 더군다나 이 배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배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이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육상의 어떤 요새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뭐 커다란 성을 공격한다 그러면 성벽의 한쪽이 무너져도 나머지 성벽들이 다 그대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바다를 떠다니는 배는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네. 예를 들어서 커다란 항공모함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구멍을 하나만 크게 뚫었다라고 해도 예. 이 항공모함 전체가 움직이는데 되게 많은 충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잘못 맞으면 항공모함 한 척 전체를 다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 한 발로 전체의 덩어리를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기뢰가 상당히 좀 피곤하게 그러네. 이 바다의 진짜. 환경을 이용하는 그런 장치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인식도 있냐면 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좀 쓰지 않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인식도 조금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면 예. 기뢰라는 거는 설치를 해두면 그래 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뭐 무슨 무기도 못 쓰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기뢰는 관리를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계류식 기뢰로 바다에 줄로 묶어놨는데 너무 바닷물에서 소금물을 많이 맞으면서 녹슬어가지고 그 연결해놓은 쇠사슬이 끊어지면 그 기뢰가 둥둥 떠다니면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네.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 해변 있는 데로 밀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옆 나라의 물길 위로도 기뢰가 떠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다 뭐 휴전 협정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했는데도 네. 기뢰를 10만 개를 뿌려 실제로 기뢰를 많이 뿌리면 몇 만 개 단위로 뿌립니다. 그래요. 지금 기뢰를 10만 개를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북해 기뢰장병이라는 곳에 네. 영국군하고 미군이 기뢰 7만 개를 살포를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기뢰를 한번 많이 뿌리면 몇 만 개 단위로 뿌립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면 지금보다 100년도 더 전인데. 그거 다 회수 못했잖아요. 못하겠죠. 못한 게 많죠. 네, 그러니까 못하겠죠. 많지는 않지만 네. 꽤나 회수 못했죠. 예. 이거 회수하는 것도 그때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뢰가 그렇게 해갖고 잘못해서 막 돌아다니면 나중에 두고두고 민간인들을 위협할 수가 있고. 지뢰랑 똑같네. 네, 네. 바로 지뢰하고 그래서 같은 이유로 기뢰는 좀 쓰지 말자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 전쟁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두고두고 옆 나라에도 딴 데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세계 질서를 20세기에 좀 주도한 나라들이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해군 강국이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상대편에서는 아니 너네들이 해군 강하다고 기뢰 못 쓰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핵무기는 왜 쓰는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단속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여러 다양한 기뢰들이 지금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네. 뭐 쓴다 만다 뿌린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국제법적으로는 기뢰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꽤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렇게 좁고 긴 지리적 특성에서는 기뢰가 더
이제 까는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치명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기뢰가 조금만 부설해도 바다의 폭이 좁으면 거기에 다 봉쇄해 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아까 네. 옛날에 키루스 대왕 시절 고대 페르시아 제국 이 시절에 이란 사람들은 이 조로아스터교 이런 거 믿는 사람들 많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로아스터교의 신 이름 중에 호르무즈 신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예, 이 신이 아마 뭐 지금은 영어식으로는 뭐 좀 다른 무슨 마즈다 신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아후라 마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이란 쪽의 옛날 발음으로는 호르무즈라고 발음됐던 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그 조로아스터교의 신 이름인데. 신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좀 이란 앞바다 같은 느낌이죠. 딱 들어봐도. 예, 그래서 거기가 이란에 가까이 있는 아주 좁은 바다인데 예. 제일 좁은 지역은 폭이 30km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서울을 들어다가 서울의 동쪽 끝하고 서쪽 끝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좁은 곳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서울만큼의 땅덩어리를 들어다가 호르무즈 해협 위에 올려놓으면 막혀버려요. 막혀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서울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선을 호르무즈 해협에 칠 수 있다라고 하면 막히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에다가 이제 기뢰를 뿌려 놓으면 이제 차단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뢰를 설치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물 속에 설치하고 이런 거니까 배를 싣고 가지고 무슨 뭐 잠수함 같은 것도 이용하고 뭐 잠수사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던 게 100년 전에 아버지 노벨 시대의 사고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기뢰를 최대한 발전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냥 던져 놓으면 기뢰가 물 속에서 알아서 착착착 펴지면서 장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기뢰를 그냥 비행기에서 싣고 다니다가 바다에 퐁당퐁당 떨어뜨리면 그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기뢰로 장치되는 뭐 이런 방식도 개발해놨고요. 심지어 뭐 얼마나 개발되어 있는지는 뭐 이란의 군 관계자들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란에서는 우리는 미사일 같은데 기뢰를 탑재해가지고 쏘는 방식도 개발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미사일에 기뢰를 탑재해서 쏜다고요? 네, 미사일 그러니까 로켓이죠. 네. 네, 로켓에다가 끝에다가 폭약을 싣는 게 아니라 네. 그다가 미사일 기뢰를 태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애초에 미사일인데. 왜냐면 예. 기뢰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면 공군력이 워낙 발달한 미군이나 이스라엘 군 같은 군대에서는 저기 이란 군 비행기가 떴다. 혹시 기뢰 던지려고 오는 거 아니야? 무조건 뜨자마자 다 격추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숲속에서 숨어가지고 조그마한 자동차에 설치되는 미사일 발사대로 미사일 한 발 쏘는 거죠. 그럼 그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뭘 맞추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그 미사일이 열리면서 거기서 기뢰가 퐁퐁퐁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고 싶은 위치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했을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같이 이렇게 정말 가까운 바다에서는 정말 어떤 방법도 사용하냐면 그냥 육상에서 기회를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냥 잘 떠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네. 쏘는 게 아니라 던진다고. 손으로 던진다고. 섬도 있고 하니까. 진짜요? 뭐 손으로는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예. 방법도 사용합니다. 섬 같은 게 있으면 이쪽 섬에서 좀 던지고 저쪽 바닷가에서 던지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만나면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겠지. 뭐 이런 방식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정도만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러면 이란의 본토에 가까운 쪽에만 기뢰가 있을 거다. 이란 쪽에서 최대한 먼 쪽으로 붙어가면 그럼 기뢰가 별로 없겠지라고 하면서 쓰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까운 바다는 어느 정도 봉쇄를 한 다음에 먼 쪽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딴 방법을 이용해서 기뢰 몇 개 정도만 좀 던져 놓은 다음에 기뢰를 뭐 10,000개 설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게 없다라는 보장이 생길 때까지 되게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왜 안 나오나 하나만. 싶었습니다. 하시죠. 하나만. 하시죠. 기뢰를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만들려고 했던 아까 뭐 사람들로 조선시대에도 뭐 사람들로 생각했던, 뭐 몇 가지 사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다에서 싸울 때 이런 물에다가 뭘 띄워가지고 저게 배에 부딪혀가지고 공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진짜 옛날부터 했을 거거든요. 일종의 그 삼국지 화공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 1000년도 더 전인 912년에 태조 왕건이 견훤하고 싸울 때 태조 왕건이 이제 원래 개성 이쪽 사람인데 그렇죠. 이 해군을 되게 발달시켰던 바다에서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 왕건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지고 지금의 전라남도 지역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포 전투라는 전투를 벌였었는데 그때 견훤이 육상에서 맞고 바다에서도 배를 끌고 나와가지고 왕건군을 막으려고 했는데 왕건이
화공을 잘 써가지고 적을 물리쳤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면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지푸라기 같은 거 불 잘 붙는 거 이런 거 조그만한 뗏목 같은데 얹어 놓은 다음에 네. 거기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를 해놔가지고 네. 띄워놓으면 저기 오면 저기 배에 불이 붙고 아, 근데 뭐 이 진짜 정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네, 당시에.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 네. 정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도 뭐 자동으로 터진다거나 화약이 터진다거나 감지해가지고 터진다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되어가지고 화약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절이 되니까 화약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터지는 그것도 뭔가 장치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자동으로 터지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까지? 예, 특히나 중국이 화약이 더 먼저 개발됐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지뢰 비슷한 장치를 좀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좀 수동 폭발 방식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땅 속에다가 화약을 많이 묻어 놓은 다음에 네. 심지를 연결해 놓고 적이 다가오고 있는데 불 붙이고. 여기서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들어가는데 한 1분 정도 걸리니까 네. 옛날이니까 1분이라는 시간 없었겠지만 네. 1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적이 왔을 때 빵 터지겠구나. 뭐 이런 거를 중국 사람들 많이 썼거든요. 그 심지가 꽤 긴가 보네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길게 해놓을 수도 있고 짧게 해놓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럴 때 중국 군이 명나라 군사가 일본 군사하고 막 같이 싸우려고 우리나라로 조선으로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너희도 좀 이런 것도 해봐라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심지 길이하고 불타는 속도 이런 거를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예, 불 이제 터진다 하는데 저기 오다가 야, 좀 쉬었다 가자 이러면 곤란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식은 한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1612년에 이때 광해군 때입니다. 1612년 음력 11월 12일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보면 네. 조천종이라는 기술자가 과학기술인이 이 사람이 예. 파진포라는 무기를 개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파진포. 네, 파진포라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런 버튼 같은 기계 장치가 있어가지고 오. 그거를 누르면 터지도록 되어 있는 장치예요. 아이, 네.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게 됐느냐? 예. 이게 이 시대에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이죠. 1600년대 초반에 예. 우리보다 기술이 조금 더 발달해서 앞서가고 있던 그래서 총 같은 대포 같은 무기를 만드는데 이 시대쯤 되면 이 조선보다도 조금씩 앞서 나오고 있던 이 유럽에서는 예. 총 중에서 수석식 소총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조선군이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일본군이 도입한 조총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고생했죠. 이순신 장군도 따져보면 조총에 그 총알을 맞아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조총이라는 무기가 되게 힘든 무기였기 때문에 네.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조총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극 같은데 이 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극 같은 데서 가끔 뭐 조선군이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유럽에서는 막 총을 쏘고 대포로 이용해서 조선군을 공격하는데 뭐 조선군은 창하고 칼로만 싸우다가 진다 이런 거 나오면 그게 그냥 과장이다.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17세기 정도 되면 조선군도 주 무장이 다 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해경궁 홍씨의 행차를 그려놓은 조선시대 의궤 이런 거 보면 병사들이 호위 병사들이 다 총을 총 메고 있군요. 어깨에 메고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다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고 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전국에 뭐 수만 자루 수십만 자루의 조총을 확보해서 쌓아놓은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총은 기본적으로 화승총 형태의 총이거든요. 그래서 총을 발사할 수 있는 화약을 넣어놓고 네. 거기에 불을 붙여놓은 끈을 네. 갖다 대면 그 불길의 화약이 터지면서 총알이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뭐 타들어가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불을 따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불 말하자면 이렇게 심지처럼 생긴 그 화승이라고 하는 네. 그 방화쇠에 연결된 그 불이 잘 붙는 그 끈에다가 불을 따로 어떻게 붙여줘야 돼요. 그게 되게 귀찮잖아요. 네. 그 끈, 불 잘 붙는 끈도 따로 관리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불 잘 붙는 끈이 오늘따라 뭐 잘못해갖고 스키찬데 저장해놨다가 축축해졌다. 안 붙겠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게 관리하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7세기 초 정도 되면 유럽의 발명가들은 어떤 걸 개발했냐면 수석식 총이라고 해가지고 수석이란 말 여기서 부싯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터처럼 우리가 저기 뭐죠 란타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히토류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 중에 이렇게 부싯돌 불길이 잘 튀는 그런 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라이터에 그 불꽃 튀는 부분을 만든다. 그런 거 말씀드렸죠.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부싯돌 장치를 총에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 총을 제꼈다가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 그 부싯돌이 땅 때리면서 불꽃이 생기면 그걸로 그냥 자동으로 화약이 터지면서 나가는 거를 이 시대에 유럽 발명가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보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총이 사용하기 편해졌죠. 네. 화약 넣고 총알 넣고 땅 때리면 바로 발사되니까. 그게 들어왔나 우리한테? 그게 이때는 그러니까
아름아름 들어오긴 했을 텐데.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버튼으로 그게 됩니까? 근데 네. 이게 참 이 파진포를 개발한 네. 이 조천종의 소식을 전하는 이 1612년의 실록 기사를 보면 예. 아륜철의 마차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데 일단 예, 무슨 뜻인지 류는 바퀴라는 뜻이에요. 아륜? 예, 류는 예. 바퀴라는 뜻이에요. 철은 네. 철이라는 뜻이겠죠. 네. 류는 바퀴라는 뜻이에요. 네. 아는 무슨 아자겠습니까?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이빨. 상하할 때. 네. 그러니까 상하 이빨 같은 게 그러니까 이빨이 달린 바퀴라는 뜻이거든요. 네. 라이타 부싯돌. 그 모양이네. 라이타 부싯돌 모양일 게 확실해요. 이거는. 딱 그 모양이네 진짜. 그거를 장치를 해가지고 네. 장치를 딱 누르면 네. 그 아륜철이 돌아가면서 부싯돌 불길을 탁 튕겨가지고 네. 빵 터지는 그 장치를 파진포라는 이름으로 조천종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체 기술인가요? 네.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배워왔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쵸, 중국의 네. 명나라에서 명나라를 거쳐서 망명해온 어떤 아일랜드에서 온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최신총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라고 해서 아이디어 얻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조천종이라는 분이 이걸 개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냄비만한 크기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네. 설치를 해놓고 땅에다 묻어놓고 터뜨려봤더니 좀 과장이 있을 텐데 산이 절반이 날아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절반에 불이 퍼질 정도였다라고 이게 아마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네. 안에 이제 파편이 터져 나오면서 사방으로 불을 지를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해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네. 저기 올 수 있는 곳에다가 이거 다 묻어 놓자. 그러네. 이런 이야기가 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뭐 많이 썼나요? 이렇게 뭐 세상의 역사가 쉽게 펼쳐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 조천종 선생의 이 파진포를 진짜로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우리가 해군이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때 당시 이 광해군 시대니까 조금만 지나면 인조 시대가 되면서 중국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네. 청나라는 기병 육군이 되게 강하죠. 그러면 이거를 청나라군이 올만한 길목에 네. 파진포를 막 묻어두면 위력적이었겠는데. 이게 남한산성에서 갇혀 있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빠르게 진격해오는 청나라의 진격을 조금만 늦출 수 있었어도 시간을 방비를 해가지고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막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5개 해놓고 50만 개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파진포만 좀 잘 개발이 됐어도. 그러게요. 그런데 이 조천종 선생의 오. 파진포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륜천 같은 걸 개발하려면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업력, 뭐 어떤 기술력, 전체적인 이런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환경 속에서 이 다양한 부품을 만들 수가 있어야지만 이런 게 개발될 수가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조선이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대량 생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광해군 때 이런 정책을 막 마련해 놨어도 광해군이 쫓겨나잖아요. 네. 인조가 자리 잡잖아요. 그렇죠. 인조가 자리 잡으면서 이 군대를 다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인조 입장에서는 군인들 잘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기존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는. 엎어버린 입장이니까 예. 자기를 도와줬던 군인들도 심지어 잘 못 믿습니다. 인조는. 그래. 왜냐하면 제가 임금님을 배신하고 임금님을 갈아버리는 반란에 가담했는데 나도 제가 싫어하면 쟤는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들이 잘 파진포뿐만 아니라 군 관련된 정책이 이어지지 못한 게 꽤나 많이 좀 있습니다. 아쉽네. 그래서 좀 아쉽게 볼 수가 있다. 음. 그런데 네.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로 이어서. 하나만. 지금 기뢰 제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 제거 얘기 마지막 하기 전에 이거 진짜 짧게 할게. 시간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짧게 할게요, 하시죠. 짧게.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육상에서 터지는 게 기준이잖아요. 파진포요? 그죠? 네, 파진포는 예. 육상에서 터지는 게 기준이. 원리는 되게 좋지만. 그래 지금 옛날에 기뢰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지. 예, 그렇죠. 원리는 되게 예, 좋죠. 예. 어디까지는 육상에서 터지는 거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파진포가 많이 생산되면 야 이거 진짜 좋다. 바다에 띄우는 버전도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거기까지 못 가고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육상에서 이거를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기뢰를 바다에서 터지는 걸 만든 사람은 없느냐라고 하면 있나 본데. 있어요. 정말요? 이게 네. 사실은 역사의 비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1866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가지고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병인 양요의 격전지가 강화도였기 때문에 네. 강화도에서 그냥 싸우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이 본격 싸우기 전에 예. 그 프랑스군의 그 전투함들이 군함들이 네. 한강을 거닐러서 쭉쭉 왔습니다. 쭉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네. 합정동 있는 데까지 왔어요. 이거 오페르트 도굴 편데 박광일 쌤이 얘기해 줬어. 맞아. 박광일 쌤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걸 더군다나 막을 방법도 마땅히 없는 거예요.
저게 배들이 서울 근처까지 쑥쑥 다가오는데 한강 물길 타고 뭐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편 배가 나오면 상대도 안 될 것 같고 네. 배가 저기 엄청나게 크고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는데 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그 해군이 약한 입장인 거예요. 네. 프랑스 해군은 이 동력을 이용해서 전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신식 무기를 탑재한 배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쇠로 된 배를 갖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때는 거북선도 찾아보면 없을 그런 시절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냐? 우리가 변변찮은 해군이 되게 약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다를 버리고라도 그렇죠. 예. 기뢰를 뿌려가지고 적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네. 그래서 그때 신헌이라는 분이 오. 이분이 병인 양요 뭐 이런 실제 전투에도 참전을 하셨던 군인 출신이에요. 예. 이분이 승정원 일기 1867년 음력 9월 11일 기록을 보면 네.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바로 다음 해입니다. 이분이 수레포라는 걸 만듭니다. 수레포. 이때는 이제 유럽에서는 벌써 뭐 그런 크림 전쟁 막 이런 거 하면 지나간 이런 시대예요. 기뢰보다 이름이 더 직관적인데요. 그렇죠. 이름을 잘 지었어요. 수레포.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수레야, 그렇죠. 수레포 더 좋은 이름인데. 그렇죠. 예. 이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게 유통이 되고 있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접해가지고 우리도 뭐 화약도 있고 폭탄도 있고 우리의 선배가 뭐 파진포도 만들고 했는데 수레포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개발도 했었습니다. 야. 그래서 뭐 몇 대를 실제로 이 한강에다 뿌렸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 진짜? 예. 그런데 뭐 그런 정도로는 네. 대세를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한강에 묻혀 있을 수도. 어쩌면 한 발 정도는 예.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면서 개항을 하게 되었었고 예. 이 신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장군, 비운의 용사라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 강화도 조약 이런 거 맺을 때 우리 편 대표로도 참가를 했었어요. 아, 예. 강화도 조약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전쟁터에서 실제로 싸우는 일도 하셨던 분이고 네. 적의 그런 전함을 막기 위해서 네. 수레포도 직접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셨던 분인데 결국은 이 불평등 조약을 맺으라고 그러니까 애통하셨겠다. 이게 담력 있게 나가서 협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야, 네 싸움도 해봤잖아. 너 그렇죠. 별로 안 무섭지 너는. 해가지고 신헌 이분이 가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좀 서글픈 기분도 들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조선시대 기뢰 역사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예. 또 이제 방을 빼앗을 시간이 오고 벌써요. 있어서 제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거. 예, 제거가 중요하잖아요. 제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탐지를 했다 우리가 치면 제거 어떻게 합니까? 제거는 제거. 일단은 이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원시적으로는 탐지를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원시적인 방법. 탐지가 되면 예. 예를 들어서 계류식 기뢰가 제일 흔한데 계류식 기뢰가 탐지가 되면 예. 쇠사슬에 묶여서 바닷속에 수심 15m에 멈춰 있는 기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소해구라고 하는 기계를 소해구. 보내가지고 연결해 놓은 줄을 자릅니다. 줄을 잘라요. 줄을 잘라요. 예. 그럼 기뢰가 떠오르겠죠. 예. 그럼 기관포 같은 걸 쏴가지고 터뜨립니다. 윗부분만. 그 폭탄 부분만 터뜨리면 되니까. 예. 그게 탐지를 해가지고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게 처음부터 쓰던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탐지를 안 되게 다 숨겨놓을 거 아니에요. 예. 기뢰 만드는 사람들이. 예. 그죠? 더군다나 그 탐지를 잘 해냈다라고 해가지고 줄을 자르려고 해도 잘 안 잘리면 어떡해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개발된 방식이 뭐냐면 소해구가 이 감은 기뢰의 원리를 역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감은 기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쇠 철판이 지나가는 걸 느껴가지고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냥 뗏목 같은 데다가 그 밑에 자석을 하나 달아놓는 거예요. 머리 좋다. 자석 중에서도 우리도 기뢰를 개발하는 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저게 기뢰 근처에 갔을 때 딱 이게 배가 지나가는 정도의 자력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 정도의 자력을 내뿜는 그런 자기장 장치를 설치를 해놓은 쓰잘데기 없는 뗏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떠내려 보냅니다. 그럼 터지겠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뗏목이 오는 건데도 야 진짜 이 군함이 왔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뻥 터지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내려보내서 터뜨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런 식으로 터뜨리잖아요. 네. 음양 감은 기뢰는 어떻게 하느냐. 예.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네네. 수많은 우리 편 배들 중에 그것도 우리 편의 중요한 배들 항공모함 이런 게 지나갈 때 나는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뗏목에다 붙여가지고 떠내려 보냅니다. 수음을 해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항공모함 지나가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와 항공모함이다 이러면서 기뢰들이 막 빵빵빵빵 터지겠죠.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적의 기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그러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자력과 소리와 이런 거를 동시에 내는 그런 소해 장치, 소해 구들도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의 지뢰, 기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곽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